68번 많이 틀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자, 주택상환사채. 예,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지방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주택으로 주는 것이죠. 자, 주택상환사채.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게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조심하라고 했어요.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는 LH와 등록사업자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발행권자 아니에요.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받아야 되고 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돼야 되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일단 법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5억 원 이상. 법인이고 자본금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가 몇 호 이상이어야 돼요. 300호 이상일 때 발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업자가 그런 조건을 갖춰서 발행할 때 두 번째, 발행 규모는 얼마를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법인이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건설업 등록을 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으면 발행할 수 있는데 그때 발행할 때는 발행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제가 매년 1000세대씩 연평균 주택건설을 했다면 발행 규모는 1000세대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맞는 문장은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조건하고 그리고 발행 규모를 헷갈리면 안 돼요. 발행 조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럴 때 조건을 갖춰서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발행 규모하고 발행 조건을 헷갈리면 안 된다.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자, LH와 등록사업자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발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주택상환사채 승인은 누구? 주택이니까 국장이다 그래야죠. 국장이죠? 국장의 승인. 아니 행안부 장관 승인 저 분명히 공부하고 왔는데 예 했어요. 행안부 장관 있어요. 있기는. 어디서 있어요?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받잖아요. 그래서 채권 발행할 때 승인받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상한 채권은 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발행하잖아요.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 발행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 지정권자 승인.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승인. 주택상환사채는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국장의 승인. 그래서 주택이니까 국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어. 부도 나가지고 등록이 말소됐어. 그러면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이 없나요? 아까 반드시 지급보증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효력이 상실된다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 다음에 5번은 발행 방법을 물었어요. 주택상환사채는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기명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어디다 틀렸어요? 등록 발행은 없죠. 등록 발행은 어디서 나와요? 도시개발채권. 개발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죠.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채권이고 상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환. 상환이라는 건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상환이라는 단어 나오면 기명증권이죠. 그래서 토지상환채권도 기명, 주택상환사채도 기명. 그래서 기명증권이지 여기는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말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예, 그 다음에 69번. 자, 69번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거의 뭐 다 맞아버렸는데. 자, 이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설명조 틀린 것은. 자, 1번은 뭡니까? 답은 쉬웠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좀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일부러 답은 쉽게 내줬지만. 자, 1번은 뭐예요?
국공유지, 국가 지자체 토지를 누구한테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건설량의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주체. 현대가 여기서 땅 사서 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설량의 50% 이상이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데 그럴 때는 국가 지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업주체 우선해서 매각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누구한테도 줄 수 있어요. 국공유지를. 주택조합. 그래서 주택조합 사업주체와 여기에다가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주택조합 사업주체에게. 주택조합이 대지수요권 확보가 힘들잖아요. 이 사람에게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업주체 우선해서 매각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경우 하나하고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이들에게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비지 매각 요구입니다. 자, 채비지가 어디서 나와요? 채비지는 어디서 나와요?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갖는 땅이 채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사업주체, 국민주택은 무주택자가 받는 주택이잖아요. 국민주택 사업주체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채비지 좀 주세요라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비지 매각 요구가 오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자 1번은 이제 이렇게 되고 총 면적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사업주체에게 채비지를 매각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비지 총 면적은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 매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 그러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채비지 매각 요구를 한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줄 거 아니에요. 채비지 양도하겠죠? 이때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뭘 기준하냐면 감스럽습니다. 감스럽습니다. 자,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이 경우 채비지 양도 가격은 조성 원가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감스럽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 안 나시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주택법에서 꼭 조심할 게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자 현대가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은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대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여기 현대가 600세대 아파트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해 주거든요. 근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A가 나 땅 죽어도 못 주겠다고 누워 있어. 그러면 현대는 이 A 땅을 취득하기서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는 대지 수익권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A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A가 죽어도 못 주겠다고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는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현대나 저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도 사인이고 나도 사인이야. 지가 돈이 좀 많을 뿐이지. 현대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공유 목적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수용은 누구한테만 인정하냐면 공공사업 주체에게만 수용권을 인정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모든 사업 주체에게 수용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현대가 누워 있다고 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누구한테만 수용권을 인정한다고요? 공공사업 주체에게만 수용권 인정해요.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이나 이를 위한 대지 조성을 위해서 수용권 인정한다라는 걸 명심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지방공사의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주체 맞죠? 이 사람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공사업주체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이를 위한 대지 조성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민간사업주체 나오면 안 되죠.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 받았어요. 시장공사 구청장한테. 그러면 리모델링 하겠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 틀렸죠. 답은 5번이 답은 쉽게 나왔는데 이런 나머지 지문들이 좀 어려웠던 지문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70번입니다. 자, 주택 공급이죠.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을 이해할 때 현대가
자, 현대 우리 등록 사업자죠. 현대 민간 사업 주체가 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그냥 모집해요, 아니면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승인 받아야 돼요. 예, 사업 주체는 원래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정구수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 있죠. 상가가 뭐예요? 복리시설이잖아요.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가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단 사업 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면 제외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면 승인이나 신고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사업자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을 안 받습니다. 원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그리고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승인 받는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분양가 상한제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예,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 있다 그랬죠. 그 주택 네 가지를 기억하셔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잘 틀리는 관광특구. 근데 관광특구에서는 그 관광특구의 모든 주택이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관광특구에서는 럭셔리 현관만 적용하지 않겠다. 럭셔리 현관 많이 지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광특구에서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광특구는 층수가 몇 층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거 공공재개발이에요, 공공재건축이에요.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체크할게요. 자,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세 번째는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네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 자,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광특구잖아요. 150m입니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하지 않는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근데 여기를 자꾸 적용이라고 반대로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봤냐면 공공택지 외 택지, 즉 우리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야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죠. 근데 공공택지 외 지역에서 주택의 가격이 급등의 우려가 있고 이런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지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는 국장입니다. 국장이에요. 국장. 민간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의사 나오면 안 돼요. 시도의사는 우리 어디에서 나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만 나와요. 시도의사가 나오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예, 4번은 우리 답은 또 여러분 열심히 많이 했던 거 있죠. 여러분 입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지 수익권이 상실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사용검사 후 주택의 소유자에 한 매도 청구죠. 근데 매도 청구 요건, 예, 수익권을 상실한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이 몇 퍼센트 미만,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 대표자 선정할 때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 대표자 선정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 그리고 매도 청구 요건은 전체 면적의 5% 미만.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 송달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송달돼야 된다. 그래서 4분의 3, 5% 미만, 2년 이내. 요 세 가지 숫자는 기억하세요. 4분의 3, 5% 미만, 2년 이내. 사용검사 후 주택의 소유자 매도 청구. 자, 그런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여기는
답은 4번이죠.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틀렸을까요? 지금 현재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가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매가 안 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요? 그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수익권 이전 등기 될 때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수익권 이전 등기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거래하면 안 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런데요. 보통 여러분이 분양계약 체결하고 수익권 이전할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보통 얼마 정도 기다리면 입주해요. 분양계약 치고 여러분이. 뭐 길면 3년이고 뭐 2년 반이나 3년이면 다들 입주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수익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거래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 현대가 입주자 모집해 놓고 보통 2년 반 정도 3년이면 다 들어갈 텐데 현대가 사업하다 중간에 부도나 버렸어. 부도나면 이 기간이 공사기간이 겁나 길어져서 나중에 수익권 이전 등기 여러분이 입주할 기간이 5년 10년 그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거래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니까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인데 이 이전 등기일이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이 맥스다. 5년 뒤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더라도 분양권 거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데 이 경우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이 맥스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숫자는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의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났어요? 그렇죠. 허허치로.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주택조합 설립할 때, 리모델링. 여러분 사시는 리모델링 하기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뭘 해야 돼요? 리모델링하기 조합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럴 때,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될 서류가 뭐예요?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막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있는 주택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첨부될 서류가 경관연수 증명 서류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관연수 증명 서류. 몇 년 경과해야 돼요?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이 경과해야 돼요? 10년 경과. 그리고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 할 때는 15년 경과. 그죠? 15년 경과. 자, 이 경관연수 증명 서류하고 플러스 또 뭐 필요합니까? 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첨부해야 되죠? 조합 설립에 대한.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얻는 것처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돼요. 자, 얼마 동의 얻어야 조합 설립 인가해 주나요? 자, 여기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 전체를 리모델링 한대. 그럴 때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 이때는 필요 조건, 재건축과 똑같아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합니다. 이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동별 얼마? 동별, 재건축과 똑같아요. 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필요 조건. 그리고 전체로는 얼마예요? 우리 재건축은 얼마 동의가 돼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그죠? 그래서 토지 면적이란 건 대지권 비례와 똑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재건축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75%. 근데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가가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더 쉬워요. 재건축은 4분의 3 75%지만 3분의 2면 67% 동의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하고 또 차이는 재건축은 전체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지 103동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 103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자, 이 동을 리모델링하기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여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이 설립됐어요. 조합이 설립돼서 이제 리모델링 허가 받을 거예요. 자, 허가 받을 때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와야 이제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얼만큼의 조합이 동의를 얻어와야 조합한테 리모델링을 허가해 준다고. 이때는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와요? 여기도 동별 이제 50%가 나오죠. 50%. 그리고 또 전체로는 얼마? 전체로는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오면 그 조합한테 리모델링을 허가해 준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허가 동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103동을 리모델링에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조합이 설립됐잖아요. 이 설립된 조합은 얼마만큼의 동의를 얻어와야 다시 이제 조합이 동의를 103동의 구분수자 의결권 동의를 얻어와야 조합한테 리모델링을 허가해 줘요. 이들 얼마?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오면 자, 조합한테 리모델링을 허가해 준다는. 자, 우리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리모델링 허가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여기는 소유자 전원의 주택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또 사용자, 관리자, 사용자나 입주자나 관리 주체도 입주자 전체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을 허가해 주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요만큼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허가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허가에 동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이제 조합이 팔아라고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조합 설립 인가 동의인지 아니면 허가 동의인지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인가 동의할 때는 3분의 2가 나오고 허가 동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허, 오, 7호, 허, 7호, 허, 7호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가 동의는 허, 7호. 그죠? 여기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하려면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그죠? 지금 조합이 설립된 거예요. 얼마 동의라? 허 7호 그러면 된다니까요. 허 7호. 그러니까 전체 구분 수요자 의결권 얼마? 75% 그리고 동별 50%. 요거죠, 요거 그죠? 허 7호. 그리고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조합이 설립됐으면 그 동의 구분 수요자 의결권 얼마예요? 75% 이상의 동의가 된다. 허 7호 이렇게 정리하시죠. 문제 푸실 때 그거 생각났어요? 네, 허 7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가 동의하고 허가 동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인가 동의 때는 3분의 2, 3분의 2면 67%, 75%면 4분의 3이에요. 허가 동의는 75%, 허 7호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용어의 설명이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고층은 층수가 몇 층요? 30층 이상이거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를 하는 층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4 높이는 120m 이상인 건축물 고층 건물입니까?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거나 그죠? 엔드가 아니라 오화랑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고층 건물이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 극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물이다. 자,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다중과 준다중.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 다중이용 건물은 어떤 걸 다중이용 건물이라고 해요? 두 개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용도의 건축물. 어떤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어떤 용도의 건축물? 우리 외웠던 거. 문종판 여종관. 문종판 여종관. 5,000 이상인 문종판 여종관 기억나시죠? 문이 뭐예요? 문화및 집회시설. 근데 문화및 집회시설 중에 무엇은 빼고? 동물원, 식물원은 빼고. 동물원, 식물 빼고. 종은 뭐예요? 종교시설. 교회, 성당. 종교시설. 판은? 판매시설, 백화점. 그리고 연은? 여객용, 운수시설 중 여객용. 고속버스 터미널. 그죠? 여객시설. 종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종자가 두 개 나오네요. 종교시설하고 종합병원. 그리고 관은요. 관광
숙박시설, 휴게시설 아니고 관광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관광 숙박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층수가 몇 층요? 16층 이상. 이건 용도 불문입니다. 용도 불문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준다중은 뭐였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죠?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 용도. 그래서 여기는 12개가 나오잖아요. 12개가 뭐 나와요? 문, 종, 판, 여, 종, 관. 그러니까 문종판, 여종관은 5,000 이상이면 다중, 5,000 미만 1,000 이상이면 준다중. 요놈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 6개 있죠.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 교, 노, 운, 위, 관, 장. 교노, 운이, 관장은 요놈은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잖아요. 교가 뭐예요? 교육, 연구, 시설. 노, 노유자, 시설. 또 운, 운동, 시설. 위, 위락, 시설. 관이 관광, 휴게, 시설. 관광, 휴게, 시설. 관광, 숙박, 시설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 있는데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회관 등 관광, 휴게, 시설은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에요. 그리고 장례시설,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장례식장은 무조건 준다중이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중용 건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 이거는 준다중이죠. 관광 휴게시설은. 그래서 관광 휴게시설하고 관광 숙박시설만 좀 구분하면 되겠죠. 관광자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관광 숙박시설은 다중이거나 준다중이 될 수 있지만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정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건축물이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고요.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서 DG라는 것은 원칙이 뭐예요?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하죠.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원칙은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다음 주요 구조부 6개 어떻게 정리했어요?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6개 기억하시고요. 내력, 벽, 기둥, 바닥보, 지붕, 들, 주계단. 그러나 기둥은 기둥인데 사익 기둥 아니고 바닥은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 아니고 보는 본데 작은 보 아니고 또 주계단이지만 밖에 있는 5개 계단, 차양 뭐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 정리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